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수요일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 시간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리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비오는 수요일 아침 이렇게 모였는데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비오는 수요일 아침에는 장미꽃 한 송이씩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 30분 늦으셔가지고. 아이, 김기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비서 이비서야 지금 반대로 가고 있더만 아까 보니까. 오늘 온 친구는 강비서입니다. 강비서. 네, 비서가 바뀌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어서 좀 늦으셨어요. 네, 빨리빨리 오세요. 네. 좀 이따 태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주 뵙네요. 지난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서 인사드리고 수요일에 이렇게 녹음실에서 만났는데 네. 잘 지내셨죠? 네, 저 잘 지냈고. 나흘 동안. 김광진 의원님 1박 2일 준비 되셨나요? 예, 그것보다도 네.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 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을 통해서 잘 인사드리고 있고 우리 임태훈 소장님은 종편 기자분들이 이 방송을 잘 듣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난 일주일 잘 지낸 걸로 방송을 통해서 잘 많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 지면에도 막 나오고. 아버지가 전화 와서는 왜 쓸데없는 얘기했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죠.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명확한 거 하나는 얻은 것 같아요. 네. 모든 언론이 임태훈 소장님의 직업을 인권운동가라고 얘기한다. 그렇군요. 네. 그거는 소득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종편에서 인정한 인권운동가. 네. 인권운동가. 요즘 참 핫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인권운동가를 북한 인권운동가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예, 그 통상 인권운동가라 그러면은 맨날 김정은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욕을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팟짱이 종편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임태훈 소장님 핫한 이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기자들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중동 인터뷰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조선일보는 그래도 지면에서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쓰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일정 정도 제가 발언한 것도 넣어줬어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것들 통상적으로 넣지 않고 이상한 문구를 넣었는데 그나마 약간 눈치 본 거는 같아요. 조선일보는. 근데 TV조선은 제가 보니까는 제 사진 띄워놓고 난리굿을 쳤더라만요. 아니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날
이제 나가고 저녁 새벽에 그 페북 메신저로 뭐가 떴어요. 보니까 저를 욕을 하는 어떤 일베분이 네. 뭐 한 문장이 다 욕이더만. 그래서 욕도 골고루도 못해. 뭐 주로 이제 성기 비하 발언, 뭐 여성 비하 발언, 장애 비하 발언, 뭐 동물 비하 발언 이런 것들로 쫙 해서 페북 메시지로. 예, 그래서 욕을 좀 골고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욕? 골고루 했구만요. 할 건 다. 아니, 그러니까 욕이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한 4개인가 5개 선에서 그냥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4-5개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헬머니한테 가서 좀 배워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했어요. 그 김수미 씨한테. 욕은 맛깔지게 해야 되거든요. 듣는 사람도 좀 이렇게 찰지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계속 그 얘기를 하도록 해서 좀 잠 좀 자자 이러고는 제가 이제 댓글 안 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채널 A가 또 뭐 악의적으로 좀 씻고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MBN은 뭐 왜 그래 전화 와가지고는 녹음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생방 출연시켜주거나 생방 전화 연결해주면 하겠다. 채널 A도 생방 출연시켜주거나 생방 전화 인터뷰는 내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2개 다 불발이 됐죠. 결국 뭐 생방으로 하겠다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그렇죠. 저는 뭐 언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전원책 변호사가 아니라 뭐 대법관 지낸 뭐 대법원장 지낸 사람 나오라고 해보세요. 저는 뭐 법리적으로 다퉈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임태원 소장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럼요. 아니 이제 이게 보면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인권선언문은 유엔 가입국들이 다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북한도 채택했기 때문에 이대로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뭔 얘기냐면 인권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저항권 행사하라는 거예요. 대들란 얘기거든요. 예, 그게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이고 우리 집시법의 20조를 보면 20조 2항 보면은 단순한 이제 해산명, 자진해산 명령이나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형사소송법 214조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자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형사절차법이 그러한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김광진 의원님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했어. 경찰관이 탁 잠시 뭐 몇 조 도로교통부 몇 조에 의해서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뭐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뭐 중앙선 침범했으니까 오늘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사람을 치어 죽이거나 해야지만이 도교법상도 사람이 체포돼요. 사실상. 근데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하자는데 도대체 앞뒤 다 잘라먹고는 종편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를 불러가지고는 좀 그러면 좀 제대로 흥행을 하든지 거기 뭐 전직 경찰관, 변호사 불러놓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태원 소장님은 나가고 싶은데 생방송에 나가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토론을 이어가고 싶은데 통상 NGO 이제 활동할 때는 조중동 인터뷰 안 하고 기자회견장 출입도 못하게 합니다. 보도자료도 안 줘요 절대.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하냐면 동기 막 한겨레 경향 뭐 연합 이런데 야야 좀 줘 이래가지고 나중에 기자회견 끝나고 받습니다. 그래요? 기자회견장도 못 들어가요 사실상. 근데 우린 들어오게 해주거든요. 우린 들어오게 해주는 대신에 이상하게 쓰면 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의 전 기자들에 대해서는 출입 정지 결정이 아마 내려질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센터. 군인권센터예요. 우리 센터에서 이제 나오는 각종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는 출입 못 합니다. 전화도 인터뷰도 못 하고 그래서 아마 3개월에서 4개월 뭐 길게는 5개월, 6개월 출입 정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뭐 사무국 지금 뭐 이 회의하고 있고 뭐 우리 간사가 그 결정문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무서워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손해보는 건 자기들이죠. 왜냐하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지금 NGO들이 다
종편 취재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JTBC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손해는 자기들이 보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요즘 핫한 임태원 소장님이 제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연 종편 쪽에서 생방송 토론 참석 요청이 올지는 저희가 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반성합니다. 그날 왜요? 같이 출연했는데 저는 아무런 꼭지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좀 그날 너무 더 짧게 열심히 출연하셨어요. 하겠습니다. 예. 너무 짧게 출연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오징어 늘어지자는 현장이 아니고요. 아, 여기서 예,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두 개의 음원을 같이 사용했죠. 네, 저희가 그 광화문 현장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러게요. 김광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네요. 존재감 없는 김광진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법 집행에 의해서만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 봐서도 불법 체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거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나 특공의 치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사람 막 함부로 막 그 보안 수사대들이 막 잡아갔거든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영장 없이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법하게 근데 얘기하면 안 돼요. 판례는 판례고 네. 사실은 근데 뭐 차벽이나 이런 것도 다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의 통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네, 원천적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네, 문제가 네, 있다라고 있죠. 했지만 사실 막상 그렇게 차벽을 막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뭐 안행위원들이고 누구고 간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차벽을 설치할 수는 있으되 중간중간 통로가 가능한 정도의 범위라도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것도 네.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진짜 법은 어떻게 법이고 예. 현실은 현실이 돼버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DJ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DJ라면은 네. 과거 DJ라면 한 40대 정도의 DJ라면 아마 차벽을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강단 있는 어떤 그 행동하는 양심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인데 그게 참 쉽진 않아요. 저부터도 사실상 차벽을 넘으라 그러면 어제부터 헬스하고 있거든요. 아니, 차벽 진짜, 넘으려고요? 아니 나 차벽 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뭐 체력이 안 돼가지고는 차벽은 고사하고 뭐 띠기도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열심히 헬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그 철야 집회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뭐 미국 갈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이제 차벽 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차벽은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불법이에요. 이번 주 종편에야만은 그게 되겠는데 차벽을 넘어라 불법 조장 강. 그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인권 활동가들이 좀 먼저 솔선수범해서 뭔가 좀 한번 해보면은. 네. 뭐 경찰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전투 경찰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경들을 지금 전투 경찰화해서 시위 현장 전진 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전투 경찰대 설치법이 전투 경찰은 폐지됐지만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투 경찰대에 속하는 의경이나 전투 경찰대법에 의한 순경이나 경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대학교 졸업생들은 경위를 달자마자 군복무 대신에 전환복무 형태로 가서 소대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여타의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좀 면밀하게 이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 문제까지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왜냐하면요, 의경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일병 사건 이후에 의경들 지원자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아니 그래서 그 구타 가혹행위를 피해서 왔더니 여기는 불법적인 체포에 가담하게끔 하는 그리고 집회 시위 현장에 일선에 내보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의경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저희가 면밀히 봐서 우리 그 시민을 지키러 간 우리 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저는
군인권센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시위대의 안전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네. 그 반대에 시민들을 지키러 간 군복무로 한 의경들의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그렇게 막 제압하는 형태의 의무 없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네. 저희들의 문제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의경들을 인권 문제를 저희 좀 더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장 행태가 지금 괘씸한데요. 네. 일선의 우리 의경들 부대 돌아다니면서 두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두발 검사. 네, 머리 짧게 안 깎았다고 외출 외박 못 내보내게 하고 네. 이러한 일들이 저희한테 지금 복수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물론 군인이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지방경찰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일선 의경 부대에 다니면서 복무함으로 인해서의 인권 침해가 있는지 네. 또는 복리후생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될 자가 두발 검사 무슨 학교 사감도 아니고 그 포도대장도 아니고 뭐 머리 단속하고 다니고 그걸로 머리 단속으로 징계 비슷하게 내려가지고는 외출 외박을 뭐 한 달간 제한한다든지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군기잡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군기잡기를 통해서 집회 현장에서 그러한 분노를 경찰 당국에게 표출하지 않고 시위대에 표출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양태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신종 가혹행위의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제가 유심히 볼 겁니다. 네. 정말 저희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머리 검사, 두발 검사 이런 걸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 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자 경찰청장 하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튀는 거 보니까. 그래요? 보통 지방경찰청장, 서울청장은 튀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본청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본청장을 따돌리고 얘가 청와대 오다를 직접 받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니 지가 뭐 교통 CCTV 다 끄게 만들어 놓고는 지가 뭐 병력 관리하고 있고 그럼 지가 그거 때려치우고 기동본부장 하던가. 네. 기동본부장 있는데 지가 막 오버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니면 지가 종로경찰서장 직무대행을 하던가. 미치겠어요 정말. 막 이게 말이 계속 나오는. 아니 웃기잖아요 정말. 네. 말똥 3개 여기 어깨에 견장 올리고는 창피하지도 않나 정말. 근데 저 문제는 꼭 뭐 인권의 측면을 떠나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권에서도 똑같은 상황인데 네. 사실 지휘관으로 올라가고 계급이 높아질 때는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그에 따른 결심을 하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실제 일을 집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전쟁에 났는데 참모총장이 직접 소총을 들고 전장에 뛰어드는 것이 지휘관으로서의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벙커 안에서 제대로 된 지시를 하는 것이 전략을 짜고 본인의 업무인 거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이 뭐 조화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을 혼자 결정하는 일에 바쁘고 뭐 하면 제대로 원래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했던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되는 그 문제가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상급 지휘관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사실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장처관들도 책임 총리에 대한 문제, 책임 장관에 대한 문제들을 다 주지 않습니까? 네. 그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무선에서 해야 될 일들까지를 전부 다 당신이 책임져라. 그 일을 직접 수행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 직접 본인이 타이핑해가지고 문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가 행정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그걸 상급 지휘관들이 잘 하지 않으니까 지금 경찰들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책임 문제,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어떤 업무가 있고 뭐 전략을 짜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장윤선의 팟짱 책임 얘기 뭐 이 지휘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희가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 보면서 말 그대로 먹미란 생각이 들었는데 먹미? 이 말 아시죠? 네. 네, 혹시 모르실까봐. 난 먹튀인 것 같은데 먹튀. 먹튀. 네, 이거 먹미 그 다음에 이거 먹튀. 이 내용을 보면 먹튀죠. 네,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 예전 발표했던 메시지랑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달라진 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 지침을 내렸어요. 이거 보면서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뭐 이게 사면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 사실은 저러한 총리를 기용한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자기가 국민 앞에 사실상 엎드려가지고 석고대죄해야 될 판이에요. 소복 입고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은 사면법을 손을 보세요. 아니 사면법을 폐지하던가. 네. 아니면 사면은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러이러이러한 범죄는 사면권에서 제외한다라고 사면법을 개정하던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김건희 의원님 사면법 개정안이나 폐지안 발의해 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이러한 법은 뭐 제한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규정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법에 명시할 때 법리상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면 법에서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법에 따라서 부여해 준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일 때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법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실 법리로 다 해결할 것 같으면 뭐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해결됐거나 뭐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생각하고 사실 저희 쪽 그러니까 참여정부를 거쳐졌던 분이나 소위 저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들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뭐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다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정무적인 고려를 했을 때 대통령이 결심하시고 결단하신 일이다 라고 대통령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으로 저는 하고 넘어갔어야지. 당당하게 넘어갔어야지. 예. 그것을 뭐 누가 뭐 법무부에서 했고 뭐 어디서 서류가 올라왔고 나는 모르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나 갖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걸 뭐 사면을 했기 때문에 성완종이 이 친박들에게 돈을 준 것처럼 이렇게 뭐 매도하고 있는데요. 사면부터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사면이 안 됐으면은 과연 그러면 태어나질 말았어야지. 이거 이렇게 치면 당군왕검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성완종이 친박들한테 돈을 준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가장 최근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책임 소재로 본다면 사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성완종 씨가 실제 정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은 19대 국회 아닙니까? 19대 국회를 어느 당에서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했죠. 네. 그때 19대 국회를 공천하던 당시에 당대표는 누구였어요? 그분이 책임지시든지 응?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훨씬 더 명확한 입장 제기지 그 전에 어떤 사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구에서 뭘 했고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도 아니고 그걸 계속 언론이 쓴다고 하는 것도 언론 스스로가 좀 스스로에 대한 기자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라고 지금 문재인 당대표를 이제 끄잡아들여서 이제 이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성완종 리스 그러니까 박근혜 대선 게이트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물타기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또 사면은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법률을 손을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데 이게 사실상 왕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우리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통치 형태에서 유일하게 왕정에 남아있던 게 요거 특별 권력 관계에서 요것만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면은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 사면도 같이 좀 그 국회 동의를 받는 형태로 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면은 사실상 뭐 서청원 씨 지금 사면할 때도 박지원 의원이 부탁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뭐냐면 야당 몫에
야당이 주로 이제 요구한 건 이런 겁니다. 과거에 그 양심수들 그러니까 집시법 위반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에 노동법 위반해가지고 우리 들어가 있는 그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노동운동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사면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계속 유엔에서도 그렇고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자꾸 석방을 요구하니까 이게 사면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례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절충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완종 씨에 대한 그 사면 요청도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해준 게 아니라 인수위, 그러니까 MB 인수위에 이 사람이 지금 자문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위원 뭐 얼마 많기 때문에 아무나 한다 그러는데 아니 자문위원 왜 아무나 해? 난 자문위원 해본 적 없는데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인권 전문가인데 인권운동 18년 19년 차인데 우리 선배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박내군 선배라든지 뭐 오창익 오한우 선배 이런 대선배들 뭐 서준희 선생님 이런 사람들 단 한 번도 그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오라는 적 없었어요. 명함 올리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죠. 그게 이름 한자라도 올리는 것이 정권 초기에 어쨌든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요청도 사실상 정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쪽 이제 앞으로 들어올 정권이 했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는 거지. 아니 힘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외 순방 갔다 온 이후에 실제 본인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셔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프신데 왜 그 해외에서는 그렇게 링거 투혼을 잘 하시는데 국내에 와서는 이 기자회견장에 서실 수도 없을 정도로 링거 투혼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는 못 하시는 건지 빠른 회복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세월호 집회 그러니까 세월호 일주기가 되는 날 탁 출발하셔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아직 선거가 이틀 남았어요. 그러니 이틀이 딱 아프신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것도 정치죠. 절대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절묘하신 상황인 거고요. 아니 여기 저기 마카 33 하나 보내주세요. 청와대로 마카 33 광고만 하지 마시고 드시고 얼른 캐치해가지고는 대국민 사과하는 꼴을 내가 좀 봐야겠어요. 직접. 어떤 분이 어제 트위터에다 그걸 올리셨던데 유감은 감이지 사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어떤 입장을 대통령께 원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을 좀 듣고 싶은 건데 그것을 계속 대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진짜 이 유체 이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가실 건지에 대한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스스로는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정말 자기는 상관이 없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략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시다. 나중에 성불하시겠어요 저러다가. 전 진짜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국회에 있다 보면 새누리당 분들이나 이렇게 뵐 때마다 저분은 진짜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저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존재에 대한 어떤 각인을 시키려면은 지지 기반에 대한 이해를 관철시켜야 되니까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가 세뇌당할 때가 있는데 저분들은 이미 그것이 옳다고 믿어서 지금 저렇게 가시는 건지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많이 고민스럽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국민들은 또 오죽 답답하고 짜증나고 열받겠습니까? 아니 된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사대학 척결하겠다 그래서 하나 된 것도 없고 창조경제도 된 것도 없고 뭐 1년 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일어난 다음에 적폐를 해소하겠다 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동안 바뀐 게 없고 적폐는 지 주변에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그리고 지금도 정치개혁 어제도 뭐 강조했고 해외에서도 정치개혁 사회개혁 강조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정치개혁 하겠다는 우리나라 건지. 부패 지수가 지금 굉장히 OECD 가입국들 중에서 뭐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뭐 한 40매디 막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김영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저는 뭐 김영란법의
그 취지에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그럼 이거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김영란법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선 게이트에서 지금 언급된 사람들 단 한 명도 소환 조사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영란법이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한 그 고비처 고위공직자 그 수사 비리 조사처를 따로 그 외곽에 정부기관 말고 외곽에 신설하고 그리고 특별법원으로서 부패 전담 재판부를 법원을 좀 저는 뭐 특허법원이나 우리 행정법원처럼 그렇게 해서 특별법원을 만들어서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 법률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상 이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은 아프리카의 그 보츠나와라는 나라도 가보면 대법원이 국방부 장관이 방산 비리가 있었어요. 거기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는데 재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난 여론이 이제 이니까 그때 이제 부패 법원을 반부패 법원을 만든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대법원이 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별한 사법 체계와 특별한 조사 체계를 이원화해서 이 부패에 근절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경제인도 경제하기 좋아지고 정치인도 정치하기 좋아지고요. 국민들도 이러한 반부패 때문에 부패 행위 때문에 저렇게 진도 앞바다에 몇백 명이 죽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총리의 사태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태를 계속 거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직에 있으면 실제로 조사를 못 받는 상황들이 계속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급자가 상급자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 말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뭐 검찰이나 재판은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하나 있었던 것이 뭐 임 소장님 더 잘 아시는 윤일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김관진 장관에게 당시 국방장관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장관은 살려야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장관이 국방장관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권력으로 청와대까지 가서 지금 안보실장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인사책임자가 투스타 소장이 총대를 맸죠. 자기 선에서 이것을 보고 누락을 한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김관진 장관은 서류 한 번도 조사받지 않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 소장 한 명으로 그렇게 해서 근신 열흘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에 똑같은 상황이죠. 아니요. 근데 이제 근신 열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너무하네요. 근신 열흘이라는 것도 사실은 참 무의미한 처벌인데 그렇긴 한데 그조차도 다시 이제 여론이 죽고 뭐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다시 판결을 열어서 무혐의 처분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범죄가 있거나 잘못한 사람에 대한 것을 단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2, 제3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2, 제3의 윤일병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요.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 중에 하나가 저 뭐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출신으로서 친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과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잘못한 역사에 대해서 이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받지 못하고 그때그때 말을 갈아탔던 사람들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나라.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닌 나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2015년인 이 시간까지도 이 쿠데타라고 하는 말을 5.16은 쿠데타라고 하는 말을 국무위원들이 한 번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발음이 안 돼서 그런가 봐. 발음이 안 돼. 그냥 반란 그러면 되는데.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죠.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신 분은 심지어 5.16 찬동 시위를 했던 분이 지금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참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70% 이상을 군을 장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저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하던 독립군들은 30% 미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도 청산이 안 되니까는 자위대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아베가 지금 왜 저렇게 꼿꼿이 하버드에서 철면피처럼 강의하고 있고 네. 저기 뭐야 성노예 범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인신매매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인신매매에서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가 데려가가지고는 그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는 보세요. 대통령이 아베 쳐다보고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정부 우리 한국 내에서는 청산도 안 일어나니까 네. 가해자들은 더 뻣뻣하게 머리 들고는 다니는 네.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역사가요. 독일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독일은 지금 뭐 90몇 세도 전범으로 다시 기소해가지고는 네. 막 재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당시 전범 재판이 열리던 국동 그 군사 재판 거기요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사도 파견 못하고 판사도 파견 못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웃긴 건 그 공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범들을 기소한 공소장도요 기소문도 우리한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라니까요 정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국동 전범재판이 뭐 했는지도 몰라. 니른베르크 전범재판서는 알아 사람들이. 네. 예, 그 세계사 배우다 보니까는 이제 홀로코스트 네. 나오니까 그래서 좀 답답해요. 우리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의 그 민족 자결권도 제대로 모르는 이러한 통치 구조 안에서 도대체 뭐 민족 정기는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치개혁, 사회개혁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자신은 아무 상관없고 나는 깨끗하다. 내 측근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그냥 전체 의혹 중에서 조그만 일부분이고 여야 전반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깨끗한 정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듣고. 그 남미 순방을요 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저기 공군참모총장이 수행했잖아요. 페루 가가지고 페루에 T-50 팔아먹으려고 예. 간 것이거든요.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광고 모델이시기도 하시거든요. T-50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세우고는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근데 이게 그건 수리원이에요. 아 수리원이에요. 수리원이라 아무튼 T-50 팔아먹으러 갔는데 문제는 이게 또 큰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떤 면에서요? 뭐 T-50이 문제 많다는 얘기 많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 뭐 네. 나중에 또 불협화음 또 엄청 크게 날 겁니다. 네. 장담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그 메시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층의 결집이냐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이 다시 이 속셈을 알고 역풍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게 오늘 뭐 선거의 관건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이 전국의 전망을 볼 수 있는 키이기도 한데요. 저는 어떻게 답답한 보세요? 게요. 박근혜 대통령 측근 중에 뭐 하나 쓸 놈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뭐 전두환 노태우 뭐 내각 뭐 박정희 내각 네. 뭐 또는 청와대 비서 보좌진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보면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좀 있거든요. 신봉 하나씩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뭐가 그래 저 새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했어도 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애들은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우리 공산주의 진영하고의 수교를 쫙 까는 데 있어서의 역할들을 한 주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없어요. 뭐가 뭐 하나. 그러니까 전두환은 헌법을 지가 이제 그 정당성이 없으니까 정권을 찬탈했으니까 뭐 헌법 하나 조문 잘 만들자고 해가지고는 지금 있는 행복추구권이란 단어도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뭐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도대체 뭐 문고리 권력이라 해가지고는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내시들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소위 이제 2인자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크게 키우는 성격이 아니시잖아요. 뭐 정치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이제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지금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분이 저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정보에 있으면서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같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뭐 답변하고 를 알았고 그 전에 이제 주일 대사로 있을 때 일본에서 이렇게 좀 뵙고 했었는데 일본어는 잘하시나 보네요.
어쨌든 외교관 출신이었 원래 원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건 하고 또 이제 사실 이분도 연세가 꽤 있으세요. 네. 70대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 스스로도 보면 어느 정도 차기에 대한 어떤 목표나 큰 개인에 대한 영달에 대한 욕심이 막 크게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떠나서 일단 그 개인적인 그 영달 정치적인 성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네. 마지막 남은 것을 좀 이러저래 사실 저희 그 사람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막 이런저런 것들에 개입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좀 뭔가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나 주일 대사로 있으면서 이 정부의 일본 관계, 대일 관계의 문제점들을 여실하게 느껴가지고 이걸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지난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벌어졌을 때 그때 네. 북한의 접촉을 처음으로 이제 주선한 게 국정원이었거든요. 국정원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북한 그 고위급이 내려왔었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쁘게 보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면으로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와서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인 어떤 활동들만을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좀 뒤에서 남북 관계나 이 대일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야당과의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들을 좀 하긴 했던 게 사실인데 소통면에서 예, 소통면에서는 것이다. 근데 예.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좀 슬픈 일이다. 네. 어찌 보면 아까 정치개혁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개혁을 이루신 건 있죠. 우리가 그동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도자급이라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했던 네. 사람들이 개혁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다 골로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고 그게 소위 정치개혁이었군요. 그 유명한 짤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꼭 찾아낼 것이다. 찾아내서 꼭 총리로 지명할 것이다. 이제 그 짤들이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정홍원 총리가 다시 자기한테라도 누가 1억을 달라 나 절대 못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총리를 뽑는 거 보면 적폐 순서대로 뽑는 것 같아 도대체. 나름대로 대통령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정치 개혁을 위해서. 네. 적폐 해소, 누가 정치 개혁. 누가 와야 돼요 도대체 이제는? 네? 참. 그러게요.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협조까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야당이 같이 총리감을 물색해서 국민들과 그리고 야당의 반대 없이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총리가 돼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 어디 네, 모셔와야 될 것 같아. 진짜 이것도 한두 번이지. 네. 매번 이것만 지금 고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리 그러니까요. 후보자만. 아니 집권한 지 바빠요. 지금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조기 레임도 가고. 박근혜 정부의 제일 불쌍한 공무원이 누군지 아세요? 총리실? 총리실 직원들. 인사청문회만 준비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해보고 지금 2년을 보낸다고. 서로 그 팀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 예. 총리실 안 가려고 하네요 지금은. 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정치 개혁을 강조했는데 자신은 무관한 정치 개혁이죠. 자신은 깨끗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뭐 총리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하게 하는 게 법무부 장관과 황우여 부총리 이 두 명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하나 이제 고려 대상이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를 최근에 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본인들의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겠으나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를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둘 다 장관이기 때문에요. 머리 아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비서실장의 물망에 가장 많이 올랐던 분이고 사실은 최종적으로 그날까지도 이병실장 되던 날 네. 그날까지도 뭐
대상자로 거론됐던 사람인데 네. 아니 방법은 또 있어요. 차관 정치하라 그래요. 예, 근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소위 공안 정국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이분이 강한 느낌의 여당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하는 모습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거만한 그 상황으로 장관이 그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황우여 장관은 뭐 이런저런 면에서는 통과의 확률이나 이런 거는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무총리가 조금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 총리를 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네. 황우여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저 그런 상황에서 또 그냥 대독 총리 이 수준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보면 그 국회의원 보면 국회의원 출신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좀 살살 인사청문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 대상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도 근데 국회의원이어서 아는 사람이니까 네. 조금 뭐 편하다, 쉽게 통과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안면이 있으니까 네. 사람이라는 게 말을 섞다 보면 그 뭐 편해지는 감정이나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알고 보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또한 사실 보면 선출직 공직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재산을 항상 공개해 왔고 네. 이런 것들이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교수를 하시거나 뭘 하다가 갑자기 발탁돼서 네. 본인의 개인사나 가정사나 이런 것들이 순간 공개되는 사람보다는 준비되어 있어요. 청문회에 있어서. 그래서 그 순간에는 훨씬 더 용이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좀 살살하는 거 아니냐. 저희가 눈물도 받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의 눈물. 살살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인정. 네, 인정하시죠? 쿨하게 인정하시네. 네. 재미없어. 근데 좀 세게 해야 돼. 이 선진화법이 잘못됐어요. 소리도 지르고 막 해야지. 무슨 뭐 정치를 점잖 떨고 앉아 있으면은 자기의 그 지지 기반에 대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거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면 저는 가만히 점점 떨고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사실상 이완구 총리도 대정부 질문할 때 좀 막 파행도 시키고 막 총리 못 나오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돼요. 당사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한번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은 항상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다운 계약서 문제나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낙마 대상이었고 심지어는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거의 기본 사항이다. 뭐 4대 기본 사항이다. 뭐 이제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야당 의원인 제가 어떻게 다운 계약서를 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이 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퇴하세요. 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것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그냥 이놈의 정권은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야 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겨버리는 수준인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그 도덕적 감각 감수성이 무너져버린 상태가 됐어요. 청문회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 힘과 지지 기반이 있어야 죽어도 이건 논문 표절 하나로는 절대 장관 못해. 위장 전입을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이 받쳐져야 되는데 언론이나 국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주장하는 그거 하나로 낙마 대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야당 의원을 더 욕하는 상황이 돼서 진짜 순간 어디서 현장에서 돈 받는 것을 잡아오지 않는 이상 낙마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진짜 참 이게 뭐 슬픈 현실이죠. 너무 워낙에 이런 뭐 다운 계약서 문제나 논문 표절 문제가 뭐 그냥 뭐 4대 필수 과목이라고 저희가 불렀었죠. 뭐 군 병역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둔감해진 면도 있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디까지를 진짜 한계점으로 딱 삼아서 안 돼, 넌 안 돼, 당신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이게 좀 헷갈린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청문회도 이제 그 사실상 그냥 시간 끌면은 그냥 자동으로 임명장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제도 장관은 그렇죠. 장관은 그러니까 저는 장관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 자체도 바뀌어야 그럼요. 된다. 그거는 여야 정치의 어떤 그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라는 것이 그 청문회가 좀 희화화되는 지점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자료 제출도 좀 늦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청문회는 좀 미국식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미국 의회처럼. 그리고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제도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일병 사건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많이. 그러니까는 뭐 해당 상임위를 열긴 엽니다. 여는데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청문회를 쭉 끌면서 집요하게 의원들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물면은 안 놓는다. 그러니까 여기 물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지만이 평상시에도 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료도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료를 털 수 있는 권한이 의회는 없기 때문에 안 주면 그만이에요. 사실상. 거기부터 또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권능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회 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민주주의가 과연 선진국에 비해서 토양을 잘 내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장하나 우리 김광진 의원 같은 이런 청년 젊은 의원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또 진선미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386 세대들 우리 이전에 또 정치를 했던 뭐 이인영, 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뭐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왜 들어가서 자기의 목소리를 100% 발휘를 못하는가를 봤을 때는 그러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약화된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권능이 없는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권한이 사실 진짜 좀 강화돼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국회를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얻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서 국회가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뽑아주시고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국회의원 말할 때 아까 임 소장님이 미국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얘기는 다 미국하고 비교해요. 근데 국회의원 얘기만 하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뭐 이 얘기를 뭐 국회의원 숫자가 어떤 작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좌진도 뭐 몇 명 없고. 스웨덴 국가의 총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900 서울시가 100만이죠. 1000만이죠. 960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려면 서울시의원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렇죠. 인구 대비로 보려면. 근데 그렇게 치면 아프리카 추장하고도 비교해야지. 근데 왜 다른 거는 다 미국하고 비교하면서 국회 권한 얘기할 때는 미국은 입도 뻥끗 안 해요. 맞아요. 미국은 상하원제로 나눠서 의원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가 그렇죠. 보좌진도 27명, 8명씩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대한민국 국회는 단 1원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국회가 생각하기에 옳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위해서 돈을 단돈 1원도 국회의원이 정해서 책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정부가 정해오는 것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감액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전체를 전부 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이버 사령부에 대선 개입이 있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국회가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부처 자체 예산을 줄여버리면 행정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부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기고만장한 거고요. 또 하나는 행정부도 기고만장한 거고요. 상시 청문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는 지금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국방위 같은 경우 이규태 뭐 클라라 사건 있었던 방산비리 문제가 나는 이규태 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방장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국방장관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 것이며
이 사람을 직접 불러서 신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말 네.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뜻이 다 달라지기 때문인데 어제 방산비리 관련해서 국방장관 이제 그 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내용을 들었냐라고 하니까 첩보의 수준으로는 들었습니다만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 끝이죠 뭐. 그거에 대해서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그 부하 직원이 체포됐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하니까 첩보의 수준으로는 들은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심지어 자기 부하 직원이 체포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국회를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는 것이 참 서글픈 일이에요. 좀 무기력한 면이 있네요. 근데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국회의원들의 그런 비리나 잘못된 점 이게 더 크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해야 국회 뭐 권능을 늘려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텐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는 그런데 동의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요. 우리가 국회가 휴기가 되면 네. 그리고 뭐 국회가 파행이 되면 뭐 세비를 반납하자 뭐 이런 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갑인 거고요. 여의도 1번지만 딱 벗어나면 대한민국 최고의 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국회 안 열리면 지역구 가서 뭐 이런저런 행사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힘들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국회의원의 원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있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1년 365일 국회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들을, 그래서 말씀하신 상설국회의 시스템, 상설특검, 뭐 상설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소위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고 하는 것들을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제대로 국회가 일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무슨 소위 특권을 누리고 어디 가서 뭐 접대를 받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야 제대로 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잘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국민 참여, 국민 감시가 없는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의회라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 즉 그것을 요구하는 혁명에 의해서 왕을 단두대에 목을 자르고 또는 뭐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국민들이 민중이 뺏어서 우리의 대표를 의회를 통해서 뭘 하자라고 자기들이 참여에 의해서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해방되자마자 갑자기 그냥 뭐 선거 실시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정권이 다 주어졌거든요. 피해 역사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값어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네. 물론 우리도 짧은 역사에서 민주주의 역사에서 4.19 혁명도 있었고 6월 항쟁도 있었고 그리고 광주 항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은 그것이 지금 뭐 일베 같은 존벌레들에게 의해서 희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나쁜 건 민주화됐다 그러고 뭐 좋은 게 독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천박한 이런 그 인식들 때문에 저는 우리 그 국회가 좀 더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299명의 얼굴은요, 국민들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네. 이거는 누가 뽑았냐?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지금 299명의 정치적 진영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딱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욕은 하기 쉽죠. 하지만 전 국회의원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쁜 놈들을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 새누리당 입당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나쁜 놈 떨어뜨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 입당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공천을 안 주게끔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진검승부를 하는 후보가 딱 나와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와 정치에 있어서 명확하게 딱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안 뽑아도 누군가는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 이 새끼들 뭐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좋아할 사람도 많지. 그런데 내가 안 뽑아도
차라리 내가 안 뽑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안 뽑힌다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내가 안 뽑아도 누군가는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뽑고자 하는 그나마 그 중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당선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뭐 오늘 어젠가요? 국회에서 군인사법 네, 예. 맞아요. 그 얘기도 잠깐 해보죠. 통과됐는데. 예. 네. 군인사법,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진짜 오래도록 끌었고 문제가 많았었고 19대 국회에 들어서만 사실 법안 소위에서 한번 그 보류가 되면은 다시 그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쉬어봤더니 19대 국회 법안 소위,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만 20번이 넘게 법안을 다시 재논의했더라고요. 네. 재논의했고 제가 했던 토론회와 간담회만도 해도 9번 국회에서 했고 국회와 국방부에서 각각 공청회를 한 번씩 했던 네. 아마 19대 국회에서 전 상임위를 걸쳐서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군 의문사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자해 사망자, 흔히 이제 자살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측면인데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순직 처리라고 하는 것을 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네. 최소한 국민묘지 안장하는 정도의 수준의 국가의 의무는 다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제 그 법이 그제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어제 국방위 전체회를 통과해서 오늘 이제 법사위가 2시에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염려가 많습니다. 법사위에서 걸릴 확률이 높아요.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그래요? 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있는데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법이 약간 이런저런 짜집기를 통한 정치적 산물의 법안입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와 기재부와 보훈처와 여당과 야당이 양보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네. 제가 봐도 아마 이 법에 대한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법안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법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그 속기록을 쭉 읽어보시면 법안 발의의 취지는 담겠다. 라고 하는 거니 아마 수십 번 나오는 법안입니다. 네. 근데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도 자해 사망자, 자살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명시화할 수는 없다. 죽어도 라고 하다 보니 말을 돌리고 돌려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뭐 이제 국민묘지에 안장해야 된다. 뭐 보훈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도 돌리고 돌려서 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사실은 네. 이 법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는데 하나는 국민묘지 안장에 대한 순직 부분이었고 네. 두 번째는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을 유족이 지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요? 국방부가 지도록 하는 것 이제 네.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용어로는 명시하지 않고 법적 취지를 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꼬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렵네요. 예, 어렵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이 법사위에도 그렇고 이 법안을 보신 뭐 군 인권을 관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법률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 국회는 어쨌든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 수준에서의 갈 길은 이 수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100을 만족을 하고 싶은데 100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 발도 가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실패다. 저는 욕을 먹더라도 이것을 한 발은 나가줘야 네. 다음 두 발을 뛸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논의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네. 그렇고 안타깝지만 19대 국회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인 것 같다. 근데 그동안은 창군 이래로 한 번도 이것을 법안을 해내지 못했고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법 성안을 해내지 못했는데 네. 어쨌든 자살로 사망한 장병들도 국립묘지에 간다. 그리고 그것이
자해 사망자인데 간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규정이 아니라 순직자로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어요. 네. 이까지만 가자. 그리고 이 법이 법 전문으로서는 우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안다. 네. 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온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 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법리만 네. 논쟁할 수 있다. 이제는 이 법적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쟁할 필요는 없다. 이미 순직자라는 것은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행법이 되는 시기를 만들어주자. 네. 그리고 20대 국회에 들어오신 사람이 법리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이건 아주 쉽게 개정할 수 있다. 네. 부끄럽지만 우리 이 정도까지로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한 발을 뛰어야 되는 시점이다. 네. 그래서 그 한 발에 꼭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군유 의문사 문제하고 네. 이거는 좀 나중에 따로 특별하게 시간을 갖고 좀 더 네, 심도 있게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심도 시간을 있게 갖죠. 해보죠. 군 인사법이 이제 오늘 법사위 예. 통과되면은 통과되면 아마 바로 4월 국회를 4월 국회. 통해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법사위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이상민 위원장님을 잘 아시니까 문자 한 번씩 좀 보내주세요. 예. 네,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부터 국회 권능, 국회 일 그리고 군인사법까지 계속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5월 1일, 2일 철야 집회가 예정돼 있죠. 임태훈 소장님 오실 거예요? 네, 가야죠 당연히. 네. 선글라스 끼고 오실 거예요? 네. 네. 의원님은요? 예, 저도 그날 뭐 가는데 그날 뭐 팟캐스트 방송이 하나 저녁에 녹음 있어서 그 끝나고 뭐 철야니까 그래요? 밤늦게 가겠습니다. 네. 예, 예. 지난주에는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얼마 출연을 못 하셨어요. 네, 5월 1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도 공중전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한번 하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